67세의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10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려가서 한 푼도 안 갚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 사는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달래네요.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정말 막막하네요. 대출 받아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조언 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최영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평생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노년의 자식과 돈 문제로 힘든 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딸 미영이와 사위 준호가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꺼낸 게 말이에요. 오늘도 현관 인터폰이 울렸을 때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온한 오후였죠. 모니터 화면을 보니 딸과 사위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 왜 또, 지난주에도 왔잖아. 제가 중얼거리며 문을 열어주자 사위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딸 미영이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상냥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냥 인사나 드리려고 왔어요. 요즘 자주 못 뵈었잖아요. 아, 또 시작이구나. 이런 말로 시작할 때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걸 이제는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부엌에 물을 끓이며 차를 준비했어요. 그 사이 사위와 미영이는 뭔가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차를 따라주며 자리에 앉자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차를 홀짝거리며 제 눈치를 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정말 어려워요. 역시나 또 사업 이야기로 시작하는구나. 사위는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듯.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옆에 앉은 미영이도 마찬가지로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면 더 깊숙이 빠져들 것 같았거든요. 코로나 때는 정말 잘 됐거든요. 집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매출이 쭉쭉 올라갔어요. 사위가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때의 성취감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때 욕심을 부려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이제는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대기업들까지 다 뛰어들고 배송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들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사업이 어렵다. 잠깐만 도움을 받으면 된다. 곧 회복할 거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었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월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재고는 쌓여 있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미영이가 눈치를 챘는지 잠깐 망설이더니 사위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사위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아,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2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담보대출 상품 안내서, 금리표, 대출 한도 계산서, 그리고 놀랍게도 제 집 등기부등본까지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벌써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온 거였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그 돈으로 재고 정리하고 마케팅 비용 충당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몇 달만이에요. 정말 몇 달만 버티면 돼요. 사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10년 전 기억이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사위가 인테리어 사업한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몇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이 망하고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음속으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냥 줬다고 생각하자. 다시는 이런 일로 속상해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그것도 제가 평생 살 집을 담보로 말이에요. 미영이가 제 다른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우리도 정말 막막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탁 안 드려요. 엄마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썰고 무거운 솥을 나르며 이 녀석들 뒷바라지를 했잖아요. 제 등골이 휘어져도 괜찮았는데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차용증도 써주고 날짜도 정해놨는데 결국 받지 못했던 그 돈. 마음속으로는 그냥 줬다고 정리했지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미영이의 재촉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또 사업에 실패하면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길거리에 낳는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딸 가정이 정말로 파산할 수도 있고. 일단 은행에 가서 정확한 조건을 알아보고 결정하겠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사위와 미영이의 얼굴이 동시에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장모님,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저희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니면 10년 전과 똑같은 결과가 될까요? 2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나서야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담보대출 신청서, 집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모든 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미 은행 상담까지 받아본 상태였고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분명한 건 이번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딸 부부를 도와줬다가 또 실패하면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딸을 도와주지 않는 엄마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햇살이 사라져가는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딸을 도와줘야지. 그래도 내 핏줄인데. 아니야, 10년 전에도 똑같았잖아. 이번에도 또 당할 거야.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내일부터 정말로 신중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좀 달아주세요. 10년 전에도 한 번 당했는데 이번에도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딱 잘라서 거절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며칠 후 딸 부부가 또 왔어요. 이번엔 사위가 평소 들고 다니던 가벼운 가방 대신 무슨 비밀 문서라도 담은 듯한 커다란 서류 가방을 끌고 왔어요. 미영이 얼굴엔 오늘은 작전 성공이다 하는 표정이 선명했고요. 장모님, 대박 소식 가져왔어요. 사위가 평소 같으면 절대 쓰지 않을 대박이란 말까지 써가며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거실 테이블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화려한 컬러 그래프, 반짝이는 사진들, 영어가 빼곡한 계약서까지. 마치 대기업 프레젠테이션 현장 같았어요. 보세요, 이거. 2021년 8천만 원, 2022년 1억 2천. 완전 대박이었다니까요. 사위가 그래프를 손으로 탁탁 치며 설명했는데 갑자기 2023년 부분에서 그래프가 뚝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라, 이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네요. 그런데 왜 작년엔 이렇게 떨어졌니?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갑자기 마술사처럼 베트남 공장 사진을 펼쳐놓았습니다. 짜잔, 베트남 직수입 루트 확보했어요. 30% 할인이에요.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거 완전 로또예요. 아무도 모르는 루트거든요. 로또라. 10년 전에도 한방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2억이 왜 필요한데? 한 번에 1년치를 주문해야 해서요. 그래야 그 대박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설명하는데 뭔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됐다 싶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연기력이 늘었네, 우리 딸. 엄마 은행에서 뭐래요? 어떻게 나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같았습니다. 월 135만 원씩 갚아야 한다더라. 그건 저희가 갚아드릴 거예요. 이 대사. 10년 전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만약 안 되면? 안 될 리 없어요. 이번엔 다르다니까요. 또 같은 대답. 심지어 톤까지 똑같아요. 미영이가 갑자기 작정한 듯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예전처럼 남편한테만 안 맡겨둘게요. 아하, 드디어 10년 전 일을 인정하는군요. 시간 좀 줘라. 장모님, 베트남에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 놓쳐요. 급하다 급해. 10년 전에도 급했는데. 다음 주에 답 줄게. 사위의 얼굴이 실패했나 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테이블 위엔 화려한 서류들만 남았습니다. 베트남 공장, 매출 그래프, 영어 계약서. 모든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왜 일이 10년 전과 비슷할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똑같은 드라마의 재방송일까? 아파트 경비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찾으러 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택배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며칠 전에 사위분이 부동산 사람들이랑 아파트 앞에서 뭔가 얘기하시던데. 혹시 이사 가실 계획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언제요? 지난주였나? 사위분이 부동산 사람들이랑 우리 동 앞에서 집을 가리키면서 뭔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라면 사위가 처음 담보대출 제안을 하기도 전이었어요. 혹시 어느 부동산인지 아세요? 요 아래 상가 부동산이에요. 김 실장이라고 거기서 오래 일한 사람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부동산 사람들과 만났다고. 그럼 사위는 벌써 그때부터 제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였어요. 집에 와서 저는 10년 전 자료들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차용증과 통장 내역들이었어요. 차용증. 본인 박준호는 최영자님께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박준호. 그때는 정말 믿었었어요. 사위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약속은 지킬 거라고. 하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와도 연락이 없었고, 저는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6개월, 1년이 지나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냥 줬다고 생각하자. 딸 가정이 평화로우면 됐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결심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몇 달만 일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6개월만 일하고 하네요. 10년 전에도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베트남 직수입이라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아, 나 좀 도와줘.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하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경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자야,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엄마한테 큰돈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더군다나 이번에는 내 집이 걸린 문제잖아. 경숙이의 말이 직설적이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그 사위놈이 벌써 부동산에서 집 시세까지 알아봤다고? 그럼 처음부터 내 집을 팔 작정이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경비 아저씨가 직접 봤다니까. 영자야, 정신 차려. 67세에 집 잃으면 어디 가서 살 거야? 길거리 나 앉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집을 잃으면 정말로 갈 곳이 없어져요. 근데 딸이 울면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해? 매정한 게 아니야.
현실이야. 그 애들이 진짜 너를 생각한다면 내 마지막 집까지 담보로 잡자고 하겠어. 경숙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진짜 사업이 잘 되면 자기들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왜 하필 내 집을 담보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사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였죠. 영자야, 내가 너한테 변호사 하나 소개해 줄까?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봐. 변호사. 응, 우리 조카가 변호사인데 이런 일에 전문가거든. 전문가 상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이도 저 나이 때는 참 예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이제 와서 제 노후를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담만 지우다니. 어릴 때는 엄마 하며 제 치마폭에 매달리면서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큰 집도 사드릴 거야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요. 이제는 제 마지막 안전망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요. 67세 늙은 어미를 이렇게까지 내몰아야 하는 건지. 혹시 제가 너무 잘해줘서 이런 건 아닐까요? 딸한테 아니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철이 있었는데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지켜야지. 저녁 때가 되자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자료들 보셨어요? 응, 봤어. 어때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죠.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아빠한테 그런 부탁할 수 있어. 아빠 마지막 집을 담보로 잡자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내 아빠가 살아있다면 그런 부탁할 수 있겠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도 분명히 저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한 번만요. 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10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어.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영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때 일 아직도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 안 할 수가 있니? 그게 단순히 5천만 원이야? 내 노후에 살 돈이었어. 너희들한테 도움 안 받고 혼자 살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갚아드릴게요. 그때도 똑같은 말 했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진짜 파산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내 집은 지킬 거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로서, 장모로서만 살아왔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67.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마지막 안전망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경숙이가 소개해준다는 변호사도 만나보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보겠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샵 4챕터 어르신, 이사위분. 완전 블랙리스트입니다. 김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혀를 찼어요. 연체 기록만 벌써 12건, 최근 2년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전부 거절. 심지어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했네요. 아, 그렇구나. 사위가 베트남 사업이니 뭐니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선생님, 그럼 제 집이 위험합니다.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100% 날아가요. 이런 사람한테 2억, 도박이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어요. 집에 와서 10년 전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매달 용돈 10만 원, 20만 원씩 떼어 놓던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그때는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면서까지 돈을 모았었는데 딸 가정을 위해서라며 선뜻 내준 5천만 원이었어요. 딩동. 또 왔네요. 이번엔 미영이가 혼자 왔습니다. 눈이 토끼처럼 빨갛더라고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앉자마자 고개부터 숙이네요.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오늘 남편한테 따져봤어요. 10년 전 일 말이에요. 뭐래? 그때 정말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변제할 형편이 안 되어서 계속 미뤘다고. 그럼 지금은? 그게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답은 뻔하네요. 미영아, 엄마가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네, 변호사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신용정보 다 확인해 봤어. 내 남편이 연체왕이라는 것도, 은행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것도. 엄마, 그건 왜 숨겼어? 엄마를 바보로 보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67살 늙은 어미가 집 잃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누가 책임져? 미영이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떡해요? 파산 신청하든지. 방법은 많아. 정말 파산밖에 없는 건가요? 재정상담 전문가도 있고, 채무조정도 있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해봐. 맨날 엄마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미영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푹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자식들도 독립을 해야지요. 저도 그렇고요. 다음 날 상가 부동산에 들려보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 실장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김철수 실장은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아파트 806동 608호에 사는 최영숙인데요. 혹시 며칠 전에 우리 사위가 여기 와서 집 매매 문의했다고 들었거든요.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어르신 집 파실 계획 없으시죠? 없어요. 왜 그러세요? 사실은
일주일 전쯤에 박준호 씨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 아파트 시세를 물어봤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세만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금매요? 네. 한 달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사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제 집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혹시 그분이 집주인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가족분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김 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가족 간에 부동산 사기 많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사위가 정말로 제 집을 팔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미영이와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민수도 왔네? 웬일이니? 민수는 35세로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지만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예요. 자기 일에만 바쁘고 원칙적인 성격이라 한 번 정하면 꺾이지 않는 편이에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무슨 담보대출 얘기가 뭐예요? 민수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그래,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아서 저는 두 자식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담보대출 요청부터 10년 전 일까지, 오늘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10년 전에 매형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요? 응.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너는가 결혼했을 때였고, 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5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에요. 10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2억 원을 달라고요? 민수야, 그건. 그리고 엄마, 이 집은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형이 이미 5천만 원 가져갔으니까 이번에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이가 발끈했어요. 민수야,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데. 절박하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엄마 돈 갖다 쓰고 안 갚아도 되고. 갚을 거라고 했잖아.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면 누나 집이라도 팔든지 파산 신청을 하든지 해요. 민수야, 왜요? 엄마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두 자식이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는 그동안 엄마한테 뭘 해드렸는데 그런 말을 해.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누나는 5천만 원 받아놓고 그런 말 해요? 받아놓긴 뭘 받아놔. 남편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어쩔 수 없었으면 갚아야죠. 민수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누나,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이 집은 제가 지켜야겠어요. 뭐라고?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누나가 이미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젠 공평하게 해야죠.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정말 급해. 이번 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건 누나 문제예요.
왜 엄마를 끌어들여요? 민수야, 가족인데. 가족이면 10년 동안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두 자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영이가 울먹였어요. 나가라고 했어. 둘 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엄마, 전 누나한테 이 집 넘어가는 거 가만 안 둘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민수야, 미영이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이미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두 자식이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키우고 사랑했던 두 자식이 제 앞에서 제 재산을 두고 싸웠어요. 딸은 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하고 평소 관심도 없던 아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정말로 혼자구나. 정말로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이에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이 집뿐이었으니까요. 그 이튿날 오후 2시경 현관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사위가 혼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제 민수가 한 말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무슨 말? 제 신용등급 이야기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확인했다는 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어머님이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게 서운합니다. 사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믿지 못한다고. 내가 미리 부동산에 가서 우리 집 매매 알아본 것도 사실이잖아.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위의 태도가 점점 더 건방져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혼자 이 집에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뭐라고?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 근처 작은 곳으로 이사 오시면 저희가 더 자주 돌봐드릴 수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관리하기 힘들어질 텐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리가 뭐야? 이 집 팔아서 어머님은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저희 사업 도와주시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내 사업에 쓰자고. 어머님, 화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차분한 듯 하지만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이야? 나이 드시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드릴 건데요. 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님이 저희랑 관계가 나빠지면. 사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나가줘. 어머님,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지만
사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제안하는 게 어머님한테도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내 집을 빼앗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미영이가 상속받을 집 아닙니까? 그냥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저희도 사업으로 성공해서 어머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것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야 집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오래 살면 방해되는 거야. 내 죽음을 계산에 넣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실제로는 더 큰 충격이 밀려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팔아서 저희 사업에 투자하시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가치만 떨어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게. 그때 사위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님, 생각 잘해 보세요. 저희 없으면 정말 혼자 살 수 있는지. 문이 닫힌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사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희 없으면 정말 혼자 살 수 있는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정말로 이들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67년을 살아오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왔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말로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 정말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누가 도와줄까? 아니야. 그런 건 다른 방법이 있어. 택시도 있고 도우미도 있고 이웃들도 있잖아.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아, 지금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30분 후 경숙이가 달려왔어요. 제가 사위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경숙이가 화를 냈습니다. 영숙아, 이건 완전히 협박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사위야? 경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정말로 아프면 119 부르면 되고 필요하면 요양보호사 쓰면 되고 세상에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경숙이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딸과 사위에게 의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수가 이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이번에 넘어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떻게? 일단 녹음부터 해. 다음에 또 협박하면 증거로 쓸 수 있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새벽녘 저는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제 집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들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위가 떠난 그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돌았어요. 저희 없으면 정말 혼자 살 수 있는지. 정말 그럴까? 67세 할머니가 정말로 혼자서는 못 살까? 다음 날 아침 번뜩 떠오른 생각에 바로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최영숙이에요. 현실적인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사는 방법,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하는 방법 있나요? 김 변호사가 뭔가 떠올린 듯 말했어요. 아, 영목이 지론. 왜 진작 생각 못 했을까요? 뭐라고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어르신한테 완벽하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진짜 해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집이 7억 67세. 계산해 보니 매월 170만 원, 170만 원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죠. 그리고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있다니. 집도 지키고 돈도 받고 일석이조. 그런데 자식들 상속은 어르신, 자녀분들이 어르신 노후 책임지려 했나요? 뼈 때리는 말이지만 팩트였어요. 오히려 재산만 노리잖아요. 이럴 때는 스스로 지키셔야 해요. 집에 와서 바로 경숙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숙아, 대박 소식. 뭔데? 영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어. 집 그대로 살면서 매달 170만 원 받는 거야. 와, 왜 진작 몰랐지? 완전 게임 체인저네.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맞아.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자. 다음 날 미영이에게 전화 폭탄을 투하했어요. 미영아, 엄마 중대 발표 있어. 네. 영모기지론 신청한다. 뭐라고요? 매달 170만 원 받으면서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은행한테 맡기는 거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미영아. 엄마 살아있는 동안 엄마가 다 쓸 거야. 민수에게도 같은 폭탄을 던졌더니 엄마,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예상외로 쿨하네. 정말 엄마 독립하시면 저도 제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오히려 시원한 반응이었어요. 역시 솔직한 게 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모기 지론을 신청했어요. 심사 2주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170만 원 입금이에요.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김철수 실장님께 들렸어요. 영모기 지론 신청했어요. 우와, 아주 잘하셨어요.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때 조언 덕분이에요. 그날 밤 거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집. 남편과 제가 적금 넣고 투잡 뛰며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 이제 이곳에서 당당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짐 안 되고,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67세, 진짜 나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영모기 지론 승인이 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매월 17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생활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에는 국민연금과 적은 예금, 이자로만 살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해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경수기와 시장도 가고 가끔은 문화센터 강의도 들었어요. 68세에 시작한 도자기 만들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영수가 그릇이 너무 이쁘다. 경수기가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미영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민수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보니 사위가 서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보였어요. 자네가 웬일이야? 놀라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장모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1년 전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웬 사과야? 제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봤어요.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후에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위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았는지, 특히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그래서 새로 시작했어요. 작은 배달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족이 살 만큼은 벌고 있고요. 미영이한테 소식을 들어서 사위의 근황을 알고는 있었어요. 놀라웠어요.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허세 부리지 않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미영이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사위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10년 전에 빌린 5천만 원 중 일부입니다. 500만 원 먼저 가져왔어요. 제 앞에 놓인 봉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늦은 건 알지만 그래도 갚아야 할 돈이에요. 앞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돈을 받는 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너도. 어머님,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었어. 자식이니까 준 거야. 미영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목이 지론하신 거 잘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 서로 각자 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사위가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들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전환점이 되었구나.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 저뿐만 아니라 사위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저녁에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숙아, 오늘 사위가 다녀갔어. 뭐, 또 무슨 일로? 사과하러 왔어. 그리고 10년 전 돈 갚으러. 받았어? 안 받았어. 그냥 잘 살라고 했지. 영숙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받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 정말 그랬어요. 1년 전만 해도 그 5천만 원이 저에게는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남편이 다녀왔다면서요? 응, 왔다 갔어. 엄마,
돈 왜 안 받았어요? 왜요? 처음부터 그냥 너한테 준 돈이다.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미영이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좋아.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여보,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이 집이 마침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안심하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거든요. 오늘은 사위가 다녀갔다.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나도 많이 변했고,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다. 내일은 경숙이와 함께 문화센터에 가기로 했다. 서예를 배울 예정이다. 취미를 배운다니 생각만 해도 설렌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시기 바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68세,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도 인생살롱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